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명쾌한주 김현선입니다. 불금에 만나는 본격 시사 토크 명쾌한주가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한 주간의 뜨거운 이슈를 명쾌하게 정리해보는 시간 명쾌한주는 MBC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명쾌한주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어떤 소식을 가지고 오셨나요? 네, 첫 소식은 우선 임명 강행 후폭풍입니다. 그 고영권 정무부지사 네. 그리고 김상협 제주연구원장에 대한 이야기인 것 같네요. 네. 네, 인사청문회 사실은 전부터죠. 여러 가지 논란과 의혹 제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원희룡 지사가 임명을 강행하면서 반발 여론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 농민단체들이 고영권 정무부지사 자진 사퇴하라 이렇게 네. 하면서 요구를 하던데요. 예. 네네. 아무래도 고영권 정무부지사 같은 경우는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농지법 위반 사실을 본인이 시인을 했고 핵심 쟁점도 농지 취득을 부동산 투기를 위해서 했다라는 의혹이 제기됐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농민들한테는 농지법은 되게 민감한 사항이다 보니까 자격이 없다라고 판단을 하는 거고 또 정무부지사가 1차 산업을 총괄하는 자리다 보니까 그 부분에서 사퇴를 요구한 것 같습니다. 원도정에서 이제 그 정무부지사라는 자리가 1차 산업 분야를 관장을 하잖아요. 물론 네네. 이제 의회나 언론과의 소통도 주 업무이긴 하지만. 네. 네, 물론 도의 정책의 최종 책임자는 원희룡 지사지만 행정부지사하고 정무부지사가 업무를 이제 나누어서 맡고 있거든요. 행정부지사가 문화, 관광, 경제, 건축 대부분의 업무를 맡고 있고 정무부지사가 맡고 있는 게 언론 홍보나 협조를 하는 공보관실하고 그다음에 농수축식품산업국 그리고 해양수산국이다 보니까 네. 사실은 1차 산업과 언론 협력을 이제 주로 맡고 있는 최고위직에 해당되는 거죠. 네. 농민단체의 주장을 조금 더 이야기를 해볼까요? 예. 네, 어쨌든 농민들 입장에서는 사실 농지는 자기들 목숨과도 같은 거거든요. 농지가 없어서 농사를 못 짓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근데 농사를 짓지도 않으면서 농지를 매입하고 그 농지를 이제 부동산 투기에 이용했다라는 거는 자신들의 생명과도 같은 농지를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사용했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농민들 입장에서는 충분히 문제 제기가 되는 것 같고 특히 원희룡 지사 같은 경우는 2015년도에 그 농지 기능 강화 방침을 대대적으로 발표를 하면서 그렇죠. 네. 농지법 위반에 대해서는 되게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수차례 강조를 했는데도, 했었거든요. 예. 근데 불구하고 그 농지법 위반 단속을 해야 되는 최고 책임자 자리에 농지법 위반을 시인한 사람을 임명을 하다 보니까 사실은 그건 좀 아닌 게 아닌가. 그래요. 여러 우려에도 불구하고 임명을 강행을 해서 계속 논란이 이어지는 건데 정치권에서도 고영권 정무부지사를 고발을 했어요. 예. 네, 정의당 제주도당에서 농민들하고 같은 정의당은 입장인데 제주도당, 농지법 위반하고 제주도 부동산 정부부지사를 실명법 위반으로 제주도 검찰에 의회가 주최한 고영권 부지사를 고발했습니다. 부동산 실명법 위반은 뭔가요? 농지법 위반은 다들 아시겠지만 농지를 사서 본인이 직접 농사를 짓지 않는 게 농지법 위반이고 부동산 실명법 같은 경우는 다른 본인의 이름을 그러니까 제시하지 않고 땅을 사는 경우인데 고영권 부지사가 이제 구자읍 동복리에 땅이 네. 있는데 그 땅 토지 중에 하나가 6명 명의로 구입한 게 있어요. 그러면은 그 6분의 1 지분에 따라서 매입 비용을 내고 거기에 따른 취득세를 냈는데 도의 인사청문회 과정에서도 이제 밝혀진 사실인데 본인이 전체 금액이 16억 원인데 매입가가 네. 그 중에 70%인 11억 원을 냈고 그 취득세도 본인이 다 대출받아서 냈다고 하니까 정치권에서는 이게 취득세를 낮추기 위해서 명의만 다른 빌린 거 사람의 아니냐. 이름을 빌려서 매입한 게 아닌가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런 의심을 해볼 수 있기는 하겠네요. 예. 네네. 일단 농민단체도 정무부지사를 고발하겠다는 입장이던데 그런데요. 지금 보니까 제주시의 해명은 조금 달라요. 예. 네, 의회에서 그런 의혹이 제기됐고 사실 고영권 정무부지사가 본인 스스로 시인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농지법 위반이다라고 저도 생각을 했었고 많은 기자들 그다음에 도민들도 그렇게 생각을 했을 텐데 현장을 가서 좀 확인을 해봤는데 네. 일단 고영권 부지사가 논란이 되는 농지법 위반은 제주시 동복리에 있는 2필지하고 배우자 부인이 있는 충북 음성군의 3필지 토지인데 충북 음성군은 너무 멀어서 못 갔고요. 그래서 일단 동복리는 두 다녀왔어요. 네, 2필지를 가봤는데
일단은 입지는 되게 좋아요. 그러니까 해안 네. 도로에 인접해 있고 바로 바닷가가 보이는 네. 위치에 돼 있고 크기도 딱 적절한데 어쨌든 한 군데는 지금 콩이 심어져 있고 네. 한 군데는 이제 잡초만 무성한 상태더라고요. 뭐 잡초만 심어져 있는 데는 이제 농사를 안 짓는다는 거니까 그렇고 콩이 자라는 밭도 사실은 청문회 당시에 고영건 부지사가 일단 본인이 이제 농사를 짓지 않는 거다라고 이제 인정을 했기 때문에 네. 뭐 해명이 더 다를 게 있나 싶은데요. 예. 그래서 확인을 해보았는데 어쨌든 이제 현장 확인뿐만이 아니라 행정 절차도 이제 봐야 되니까 그쵸. 과연 이 사람이 네. 농지 취득 자격 증명서를 제출을 했고 보조금을 받아왔었는지 이런 부분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일단 1374번지가 그 김영초등학교 동복 분교 옆에 있는 네. 땅인데 거기 같은 경우 거기 콩 심어져 있는데 네. 거기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주변에 주택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확인을 해보니까 제주도에 확인을 해보니까 여기가 벌써 1986년도에 도시계획상 제1종 주거용지로 지정 고시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주거용지로 지정 고시가 되면 농지 자격 취득 증명을 할 필요도 없고 농지 조사 대상에서도 제외되다 네. 보니까 사실은 네. 여기에서는 농사를 짓지 않아도 법적으로는 큰 문제가 없는 없다. 상황이고 예. 그다음에 동복리 704번지 같은 경우는 이제 잡초만 있는 것 같은 경우는 고영건 부지사가 매입하기 전 소유자가 이미 네. 거기에 뭐 집을 짓기 위해서 건축 신고와 함께 농지 변경 신고를 먼저 한 상태더라고요. 이게 신고가 되면 나중에 건물이 다 완성된 다음에 지목을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사실 거기도 농지 조사 대상이 아니어서 행정기관에서는 어쨌든 지금 현재까지 파악한 바로는 법적인 문제는 없다라고 판단을 내리고 있더라고요. 일단 그 두 필지만 일단 농지법과 관련된 문제라고 하면 네. 해명만 들으면 큰 문제는 없어 보이는데 네네. 고영건 부지사가 변호사여서 뭐 법을 잘 모르지는 않았을 거고 직접 이야기를 좀 나눠봤어요, 부지사랑? 그래서 저 사실 좀 통화를 하고 싶은데 네. 그 부지사가 전화가 잘 안 돼요. 전화 안 아무래도. 받아요? 근데 부지사는 사실 언론 협력의 최고 책임자인데 아무래도 이제 뭐 정치권에서 고발을 하고 네. 뭐 여러 가지 논란이 있으니까 네. 뭐 저뿐만이 아니라 많은 기자들이 전화를 했겠죠. 근데 전화를 아예 받지를 않아서 받고 이제 뭐 해명을 하든지 뭐 할 말이 없다고 하든지 그랬으면 좋겠는데 아무튼 부지사님도 방송 보시면 꼭 전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전화 좀 받으시지 고참. 네. 어쨌거나 부지사에 대한 논란은 이제 사법당국의 판단으로 넘어간 것 같고 네. 김상엽 제주연구원장에 대한 이야기로 좀 넘어갔으면 좋겠는데 도의회에서 이제 부적격 판단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원지사가 임명을 강행을 했어요. 근데 네. 임명이 된 이후에도 여전히 시끄럽습니다. 네. 네, 일단은 그 시민사회단체가 중심으로 돼서 문제 제기가 계속되고 있고 그 제주 주민자치연대에서 김상엽 연구원장에 대해서 조사를 해달라라고 네. 제주도 감사위원회 조사를 이미 공식적으로 요구한 상황입니다. 이미 뭐 인사청문회 때 제기됐던 의혹 때문인 것 같은데요. 네. 그 일감 몰아주기 네네. 그것 때문인 거죠? 네, 주민자치연대 주장은 청문회에서 나왔던 것처럼 김상엽 연구원장이 이사장으로 있는 그 사단법인에 제주도와 제주도 출자 출연 기관이 뭐 6개월 동안 1억 4천만 원의 용역을 맡겼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이게 원희룡 지사와의 친분 때문에 일감을 몰아준 게 아니냐라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용역 업체로 선정되는 과정이 적절했는지 네. 그리고 용역 결과 보고서가 충실했는지 네. 이게 관건이 되겠네요. 예. 네, 용역 절차는 원래 1,0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학술용역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용역 업체를 선정을 해야 되는데 김상엽 연구원장이 그 이사장으로 있는 법인에는 그거를 회피하기 위해서 그런 규정을 회피하기 위해서 공기업 대행 사업비로 진행을 해서 그 규정을 회피했다라는 의혹이 첫 번째고요. 그리고 결과물을 봤을 때 도의회 인사청문회에서 얘기가 됐지만 뭐 글자 크기가 14, 뭐 15포인트까지 되고 억지로 맞췄다라는 이런 우스갯소리도 있었는데 다른 그 이전에 제출된 용역문하고 제주주민자치연대가 그 표절률을 비교를 해봤을 때 민간 업체에 맡겨서 표절률을 비교해봤을 때 표절률이 거의 50%에 달한다고 이거는 과정도 문제지만 용역 결과도 사실은 이게 제대로 된 용역이 아니다라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요거는 감사위에 조사가 필요하다라고 이제 판단을 한 것 같아요. 주민자치연대의 주장이 사실로 드러난다고 하면 뭐 파장은 만만치 않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김찬현 기자가 직접 팩트 체크할 의지는 없으십니까? 저
그 시간을 좀 주시면 팩트 체크를 좀 하고 싶은데 태풍 너무 중계도 가야 되고 뭐 오존주의보 취재도 해야 되고.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예. 네. 다음은 코로나19 소식입니다. 빠질 수 없는 얘기죠. 그 수도권발 감염으로 시작을 해서 이제 제주에서도 이제 게스트하우스발 그리고 온천발 뭐 이렇게 확진자가 잇따르면서 사실은 이제 지역사회에 전파가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우려들이 굉장히 컸었잖아요. 예. 네, 한동안 갑자기 폭발적으로 늘었었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취재하는 입장에서도 그 기간에는 정말 긴장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뭐 방송국이 어떻게 될 수 있는 상황이어서 어쨌든 지금 제주에서 폭발적으로 확진자가 늘어난 시기가 수도권에 다녀온 29번 확진자, 용인교회에서 설교를 하고 온 목사와 목사 부부, 그리고 같은 시기에 수도권을 방문한 JDC 직원과 부인이 이제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그때부터 사실은 시작됐거든요. 그래서 걱정이 많이 됐었는데 그 이후에 또 이 목사 부부가 그 삼방산 탄산 온천 간 사실을 숨기면서 그쪽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을 했고 여기에다가 그 서귀포 남원에 있는 루프탑 정원 게스트하우스에서 불법 파티를 하면서 운영자와 뭐 직원 그리고 투숙객까지 이제 이루어지면서 폭발적으로 증가를 한 상황이어서 걱정을 했었는데 지금 그 당시에 확진 받았던 사람들과 접촉자들에 대한 검사는 이제 대부분 검사는 다 마무리가 됐고요. 네. 마무리됐고 접촉자 동선 파악이나 접촉자들도 지금 다 자가격리된 상태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온천발과 게스트하우스발은 좀 주춤해진 게 아닌가라고 판단이 듭니다. 네, 그렇게 여겨지기도 하는데 일단 50번 확진자가 다시 발생을 했어요. 네. 그 게스트하우스발 이제 접촉자로 분류가 돼서 자가격리를 하고 있었는데 격리 해제 마지막 날 앞두고 마지막 날 다시 확진이 된 거여서 잠복기가 되게 긴 거 아닌가. 그래서 아직도 좀 마음을 늦추기에는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들기는 해요. 네. 그래서 또 아무래도 이제 무증상 감염이 또 요즘에 많다 네. 보니까 어디에서 발생할 수 있을지 모르고 또 말씀하신 것처럼 48번, 50번 같은 경우는 자가격리된 상태에서 그 첫 번째 검사에서는 음성이 나와서 이제 그 자가격리가 해제되기 직전에 사실은 재검사 과정에서 양성이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증상이 늦게 발현될 수 있다는 부분 때문에 좀 불안하기도 한데 어쨌든 그 24일부터 일주일 새 18명이 나온 이후에는 이제 그 나오는 빈도가 확실히 좀 늦춰졌고 나오는 사람들도 자가 격리된 상태에서 이제 재검사 과정에서 뭐 양성 반응을 보이거나 아니면 해외 입국 사례이기 때문에 접촉자가 이제 그나마 많지 않다는 게 그나마 다행인 거죠. 그래서 급격한 확산은 지금 단계에서는 좀 이게 주춤해진 게 아닌가, 안정세에 접어든 게 아닌가 조심스럽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또 걱정은 이번 주말부터 당장 이제 벌초 행렬이 아주 절정에 달할 거잖아요. 네, 계속 태풍 때문에 뭐 주말에 벌초들 못했으니까 사실은 이번 주말이 가장 피크가 될 것 같은데 걱정입니다. 네. 네, 그래서 뭐 원희룡 지사도 이번 추석 벌초는 뭐 벌초를 위해서 이제 고향 방문을 좀 자제해달라라고 얘기를 했고 실제로 많이들 안 오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당장 뭐 고향을 이제 벌초를 하러 갔었었는데 이번에는 안 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인데 그러다 보니까 용역을 불러서 벌초 대행을 하는 벌초 대행 서비스 서비스가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늘었나요? 일단은 제주 같은 경우는 산림조합하고 농협에서 하고 있는데 아직 초반인데도 불구하고 예약 건수로만 봤을 때 작년 대비 거의 25% 정도 늘었고 그 다음 추석이 이제 임박한 다다음 주 정도에는 날짜 잡기도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아무튼 다들 좀 조심해야 될 것 같은데 또 이제 그 민족의 대이동이 시작되는 한가위 명절이 있지 않습니까? 네, 추석 연휴도 진짜 걱정이에요. 예. 네, 일단은 전국적으로 이제 고향 방문을 많이 안 하는 추세다 보니까 어느 정도는 감소는 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저도 사실은 고향 방문을 이번에는 안 하기로 결정을 했고요. 그래서 근데 어쨌든 이 또 다른 걱정은 뭐냐면 개인적으로 그냥 이제 고향을 안 가고 그다음에 지금 해외를 못 가잖아요. 해외를 못 가고 고향을 못 가다 보니까 그러면 이 긴 연휴 동안 계속 자가격리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분명히 이 기회를 이용해서 이제 제주도로 여행을 오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아서 수도권 인구가 워낙 또 많고 감염이 지금은 전국적으로 확산된 상태다 보니까 그분들이 이제 대량으로 왔을 경우에 확산 우려가 좀 커지지 않을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시점에서 이제 관광객이 와도 걱정, 안 와도 걱정인 상황이긴 한데
그럼 김 기자는 이번에 추석 때 못 가겠네요. 예. 네, 저희 가족의 안전을 위해서 그리고 코로나 저 개인의- 때문만은 아니지 않나요? 아닙니다. 뭐 여러 잔소리. 코로나 때문에 오로지 코로나 때문에 제가 가고 싶지만 다른 못 것도 있을 가고 것 같긴 있습니다. 한데, 네. 아무튼 저희가 이제 그 명절도 돕고 뭐 친지들 뭐 간만에 만나는 것도 좋고 한데 어쨌거나 뭐 감염병이 명절은 예외는 아니어서 네. 사회적 거리두기 다들 명심하셔야겠습니다. 예. 네. 다음 소식 마지막 소식인가요? 예. 네, 태풍 소식인데 요즘 태풍 소식을 3주째 계속 전하고 있어서 정말 이 명쾌한주에서는 네. 마지막 마지막이 태풍 소식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도 이번에 이제 하이선이었잖아요. 네. 10호 태풍. 근데 하이선은 그 당초 진로보다는 이제 동쪽으로 조금 비껴가면서 뭐 피해도 상대적으로 좀 덜한 거 아닌가 이런 느낌은 있었어요. 네, 그 태풍 발생 초기만 하더라도 이제 태풍이 그 제주도를 거의 스치듯이 동쪽을 지나갈 걸로 예보돼서 상당히 걱정을 했었거든요. 그 이전에 또 마이선에 또 기억이 있기 때문에. 근데 당초에는 한 100km 정도 해상까지 근접할 걸로 예상이 됐었는데 결과적으로는 지금 240km 해상, 그 2배 이상 정도 떨어져서 지나가면서 강풍이나 이런 피해보다는 비 피해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세력이 워낙 강하고 네. 태풍 반경이 크다 보니까 비는 많이 내리긴 했어요. 네. 네, 한라산 같은 경우에는 거의 1000mm 정도가 내렸고 사실 한라산은 많이 내려도 이제 뭐 제주는 물 빠짐이 워낙 좋다 보니까 크게 문제가 안 되는데 해안 지역에도 북부와 동부 지역 같은 경우는 뭐 서늘 같은 경우는 500mm를 비롯해서 300에서 500 정도가 내렸거든요. 그 정도 양이다 보니까 사실은 침수 피해가 좀 많이 발생했었죠. 중산간 지역으로 해서 좀 많이 온 것 같고 그 바로 직전 태풍 마이삭. 네. 마이삭은 좀 바람 피해가 강했고 비교를 해보면 이번 그 하이선은 네. 바람보다는 좀 비 피해에 네. 집중이 됐죠. 예. 그러니까 사실 마이삭 때는 바람이 너무 심하니까 네. 이제 그 정면으로 이제 바람 오는 방향을 그래요. 볼 수 없을 정도 비가 막 이제 네. 얼굴을 현장 때리니까. 취재 기자들 보니까 네, 그렇더라고요. 근데 이번은 바람은 사실은 그렇게 심하지 않았던 것 네. 같아요. 근데 비가 많이 오다 보니까 주택이나 뭐 도로 침수 그리고 특히 이제 동쪽 지역에 비가 많이 오다 보니까 농경지 침수 피해가 사실은 좀 많이 컸던 것 같아요. 태풍이 이제 잇따라 이렇게 연달아서 오니까 네. 올해만 이제 유독 많이 오는 것 같은 느낌이 들긴 하거든요. 네. 뭐 벌써 한 달 사이에 한 4개가 저희한테 영향을 줬죠, 제주에. 네. 그래서 올해 7월 달에 태풍이 하나도 안 와서 네. 올해는 무사히 넘어가는구나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설마. 8월 5호 태풍 장미부터 뭐 그다음에 8, 9, 10호가 연달아 이제 제주를 네. 거쳐가면서 사실은 좀 기억에 남은 태풍을 많이 접한 한 해가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이 돼요. 아무튼 뭐 그 고수온 문제가 막 있었잖아요. 태풍 전에서 수온이 높다 보니까 이제 뭐 8월, 9월에 오는 태풍들이 또 강하게 자주 온 것 같은데 혹시 또 옵니까? 아직은 뭐 이렇게 직접 발생한 태풍은 네. 없는데 뭐 태풍은 보통 10호에서 끝나지 않기 때문에 네. 뭐 20호, 30호까지 가는 경우들도 있어서 이제 발생은 앞으로 할 건데 그나마 다행인 거는 지금 많이 선선해졌잖아요. 네. 북태평양 고기압 세력이 약해지면서 동쪽으로 많이 이동을 했기 때문에 태풍이 이제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뭐 우리나라나 제주도에 영향을 미치기보다는 일본 쪽 아예 동해 쪽으로 빠져나가거나 그럴 가능성이 좀 높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나마 좀 다행으로 생각하고 네, 있습니다. 그래요. 올해는 이제 태풍 그만 오는 걸로. 네. 지금까지 김찬영 기자였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오등봉 공원 사업이 도시계획 심의를 통과했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가 재심의를 결정한 뒤 통과를 결정하기까지 걸린 시간은 불과 2주. 환경단체들은 꼼꼼한 검토 없이 사업을 통과시켰다며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주변에 이제 뭐 오름 경관 훼손은 불가피하고 그 아파트 사람들만 거기를 사유화할 수도 있잖아요. 인간 특례 사업으로 추진되면 재정은 절감되겠지만 대규모 아파트 단지 조성에 따른 난개발은 불가피합니다. 5천억 원에 가까운 도시공원 매입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지방채까지 발행하는 상황이라면 최대한 공원의 원형을 유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얼마 남지 않은 도심지 녹지가 줄어들고 땅값 상승과 교통체증 등의 부작용도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 토지주 사이에서도 민간 특례에 대한 찬반이 엇갈리고 있어 사업 공모와 추진 과정에 진통이 예상됩니다. 한 주간의 뜨거운
뜨거운 이슈를 놓고 벌이는 패널들의 용호상방 이슈 토크입니다. 안녕하세요. 예, 두 분 셔츠 색깔이 너무 좋습니다. 오늘 좀 블링블링하게 맞춰 입기로 했습니다. 맞춰 입기로 하셨어요. 예. 예, 어떻게 뭐 한 주간 별일은 없으셨고요? 예, 코로나 사태가 좀 장기화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좀 시행하다 보니까 저희 의회도 나름대로 열심히 공부도 하고 또 자기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도 이제 요것도 설치했어요. 아크릴판을. 역시 MBC. 답답하진 않으세요? 괜찮으세요? 아니 뭐 공간적으로는 답답하지만 네. 마음의 벽은 없이 항상 푸근하게 했으면 멘트 좋겠습니다. 준비하셨습니까? 아닙니다. 아니 원래 그런 멘트를 입에 달고 사시는 분이기 때문에 오래 듣다 보면 적응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은 그 예. 도시공원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까 해요. 일단 예. 저희들이 이제 20년 이상 개발되지 않은 도시공원들을 일몰제라고 해서 다 해지를 하고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이제 그 중에 일부를 이제 민간업자한테 개발을 맡기는 민간 특례 사업이 추진되고 있잖아요. 그 첫 타자라고 해야 될까요? 오등봉 공원이 최근에 이제 도시계획 심의를 통과를 했어요. 사실상 첫 관문을 통과를 했는데 말이 많습니다. 이걸 예. 두고 그 심의에 대한 내용부터 좀 이야기를 해보죠. 김한국 예. 의원님 먼저. 예. 예, 오등봉 공원 같은 경우는 지난 2001년도에 그 도시관리 계획에 근거해서 네. 그 공원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 가지 뭐 우여곡절 끝에 이번에 그 공원 부지를 매입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막대한 재정적인 그 그쵸. 소요가 있어서 네, 돈이. 그 제가 알기로는 부득이하게 이제 행정에서는 그쪽을 민간 사업 특례로 해서 여러 가지 재정적인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그런 계획을 잡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심의 내용이나 이런 쪽에 예. 말이 많잖아요. 어떻게 평가하세요? 그러니까 사실 이번이 오등동 공원에 대한 두 번째 심의거든요. 네, 공원 재심이었죠. 자체로만 보면 네. 일단 지난 8월 21일에 18차 회의에서 첫 심의가 있었고 그 당시에는 이제 재심의로 이제 결론이 났었죠. 그래서 이번에 9월 4일에 이제 19차 회의에서 네. 이제 조건부로 통과가 됐는데 위원회가 이제 한 네 가지 사항을 이렇게 조건으로 네. 걸었습니다. 그래서 좀 보면은 뭐 약간 이제 해석의 차이가 있겠습니다만은 그 오남로라고 있어요. 네. 그 이게 오라동의 남쪽을 연결하는 도로다라고 해서 그렇게 이름이 붙였다고 하는데 참 명쾌한 정리. 네, 그 오라 교차로에서 제주연구원으로 내려와서 한라도서관 그리고 보건소 종합경기장 사거리까지 이어지는 이게 한 25km 정도 구간인데 거기에서 이제 그 연북로와 교차되는 지점에서 제주연구원까지 구간이 한 1.5km가 됩니다. 네. 이 부분이 지금 왕복 4차선으로 돼 있거든요. 이거를 5차선 능률차로제로 바꿔라라는 걸 주문을 했고 그리고 이제 또 임대주택을 원래 80세대가 그러니까 총 1,400세대의 네. 아파트를 짓기로 했는데 이걸 이제 계획대로 추가하라라는 80세대 얘기를 했었고 임대주택으로. 뭐 네. 야간 보행 시설을 확보해라 그리고 접근로와 주차장 등을 마련하라라는 걸 이렇게 주문을 했는데 사실 도시계획 심의가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의 이제 앞으로 이제 뭐 환경 영향 평가도 있고 교통 영향 평가도 있고 경관 심의 뭐 여러 가지 절차가 있겠습니다만은 가장 첫 번째 단계 그쵸. 첫 모든 걸 단추죠. 조금씩 모아가지고 네. 이렇게 하는 거다 보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이제 지금 문제가 제기될 수도 있는 사항, 우려가 나올 수도 있는 사항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면 깊게 들어가지 못한 측면이 조금 있는 것 같고요. 이게 과연 심의가 제대로 된 걸까? 불과 또 왜냐하면 또 2주 만에 이게 네. 다시 재심의가 이루어진 거다 보니까 좀 약간 반발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는 좀 한번 짚어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까 우리 고 기자님 너무 자세히 설명해 네. 주셨는데 저는 한 두 가지로 봅니다. 네. 그 심의에 관련돼서 하나는 교통에 대한 문제, 또 하나는 그 아파트 층수에 대한 적정성의 문제, 그리고 임대주택의 문제거든요. 근데 저는 이 여러 가지 사안들이 도시계획 심의가 끝났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네. 앞으로 이제 이행되는 절차가 그 건축 허가도 있고요.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 절차가 남아있기 때문에 환경영향 평가도 남아있고 해서 이런 부분들이 지적된 부분은 분명히 맞습니다. 맞고 이제 행정에서도 후속 조치로 그런 부분들을 다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는 할 것이라고 보고요. 가장 중요한 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공원 내에 적정한 아파트의 규모가 어느 정도인가 이게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그 나머지 이제 자연적인 부분은 추후에 또 검토를 하면서 저는 반영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1,400세대 지금 그렇죠. 계획하고 있는 거잖아요. 워낙 좀 큰 대규모 단지이고 제주에서 보면 그다음에 거기가 이제 워낙 녹지축이잖아요, 예, 사실은. 맞아요. 그렇다 보니까 재심의 결정을 내리면 보통 사업자들이 이제 그 보완 계획을 수립을 해서 제출을 하고 심의위원들이 다시 그거를 검토를 하고 심의를 하는 건데
물리적으로 시간 자체가 너무 짧기 때문에 뭐 제대로 보기는 했을까? 아예 그냥 원래부터 통과시켜주기 위해서 간 거 아니야? 뭐 이런 환경단체에서 목소리들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 이제 8월 21일에 있었던 그 첫 심의 때는요. 뭐 단지 배치를 재검토해라. 그리고 이제 녹지축을 연결하고 보행 공간을 확보해라. 집중호우 방지 시설 구축 같은 걸 해라.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좀 나름대로 재심의 안건으로는 항목으로는 좀 약간 좀 깊게 들여다보고 좀 어떻게 보면 단지 재배치 자체는 이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 그 전체 계획의 틀을 바꿔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좀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싶었는데 이게 2주 만에 이게 뭐 그게 다 보완이 돼가지고 위원회에 제출됐다고 하니까 글쎄요 뭐 이제 뭐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저는 뭐라고 얘기를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이게 좀 그래도 일반적인 시각에서 봤을 때는 너무 이게 급하게 된 거 아닌가 좀 이렇게 의문을 제기할 만한 법합니다. 이게. 물론 그 부분도 저는 일정 부분 이해가 되지만 그 호반건설로 선정이 된 게 원래 1월 달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이후에 여러 가지 행정에서는 자문회의도 거쳤고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금 이 단계는 시작 단계거든요. 네.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되는 그 건축 행위에 대해서는 앞으로 절차가 남아 있고요. 또한 그 여러 가지 공사를 함에 있어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지금 공원에 관련된 부분하고 그 주거 공간에 관련된 부분이 굉장히 지금 어찌 보면 뭐 사적 재산권 아니면 공적인 공원 이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의 소지는 있지만 이 부분이 지금 도시계획 심의가 끝났다고 해서 저는 끝났다고 보지는 않거든요. 네. 그래서 앞으로 절차가 남아있는 많이 절차가 있으니까. 남아있기 때문에 이 절차에 관련돼서 우리 행정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요. 그 중심에 저희 또 의회도 있거든요. 의회가. 그래서 의회 역할도 일정 부분 하다 보면 가장 좋은 게 효율적으로 네. 공원에 어찌 보면 유지도 되고 네. 또 어찌 보면 재정적인 그런 투자도 좀 줄일 수 있는 부분이 저는 오동봉 민간특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일단 이게 도시공원 일몰제 때문에 사실은 그렇죠. 오동봉 맞습니다. 공원 이제 그 민간 특례 사업도 시작이 된 건데 일몰제에 대해서 뭐 김 의원님이 조금 정리를 해주시면 좋겠네요. 그 일몰제가 그 헌법재판소 그 위헌 판결이 났습니다. 네. 그래서 그 가장 중요한 이유는 이제 사적 재산권 침해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그 20년을 지나면 그거를 개발할 것인지 아니면 공원으로 유지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행정의 역할이거든요. 그래서 행정에서가 그 부지를 매입을 못했을 때는 제도적으로 이거를 제약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제주도도 선제적으로 뭐 거의 1조 가까운 지금 지방채라든지 가용재원을 확보해서 이 일몰제를 좀 어느 정도 유연화시키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헌재에서 이제 도시계획 시설이라고 지정을 해놓고 뭐 긴 기간 동안 개발도 안 하고 이거는 이제 사유재산권 침해다라고 판결을 하면서 사실은 이게 흘러서 여기까지 온 건데 그러면서 이제 아까 말씀하셨지만 지방자치단체에서 이 공원 부지를 다 사들이기에는 그렇죠. 돈이 없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일부는 민간업자한테 개발하도록 주는 게 이게 민간 특례 사업인데 이 부분으로 좀 얘기를 좀 확장지어서 가볼게요. 제주에서 지금 민간 특례 사업으로 진행되는 이제 공원지구가 오등봉, 중부, 동부공원 이렇게 세 군데로 알고 있어요. 민간 특례 사업에 대해서 계속 이제 여러 논란들이 있는데 일단 민간 특례 사업이 뭔지 조금만 더 좀 깊게 이야기를 해볼까요, 고 기자님? 그 도시공원을 원래 계획대로라면은 정말 그 행정이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이걸 다 매입을 해서 공원으로 집행을 하면 좋은데 현실적으로 면적 자체도 워낙 많고 특히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2010년을 기점으로 정말 부동산 가격이 많이 폭등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건 어떻게 봐도 모든 도시공원 그 계획지를 매입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이건 뭐 비단 제주만의 상황이 있는 건 아니고 이게 전국적인 상황이다 보니까 정부가 결국 2009년에 어떤 거를 고민을 했느냐 하면 야 그러면 도시공원 중에 일부는 5만 제곱미터가 넘는 부지에 한해서는 그러면 이건 민간업자가 자기들이 자기 자본으로 매입을 해서 30% 정도는 이제 뭐 공원 시설이 아닌 뭐 아파트라든가 상업시설 이런 거를 짓게 하고 나머지 부지를 70%의 공원은 지역에 기부하는 그러니까 기부 체납을 하는
방식으로 한번 좀 고민을 해보자라고 해서 하게 된 건데요. 사실 이게 또 알고 보니까 이게 토지 강제 수용까지 가능한 허용을 겁니다. 해줬죠. 예. 네, 그래서 어쨌든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도시공원 재정비 용역이라는 걸 거쳐서 내년 8월에 이제 일몰 예정인 5만 제곱미터 이상 공원 3개소, 아까 말씀하신 오등봉, 중부공원 그리고 동부공원 3개를 이제 민간 특례 대상지로 이렇게 결정을 해서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제 민간 특례 사업이 계속 논란 이유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이게 정부가 그렇게 법이 제정되고 한 이후에 차근차근 준비를 해서 이것들을 좀 매입을 하고 했으면 좋겠지만 그게 안 되니까 이제 국토부가 이제 민간 특례 사업이라는 카드를 든 건데 뭐 재원은 한정되어 있고 그래도 도시공원, 그러니까 도심 내의 어떤 공원은 유지를 해야 되고 그런 상황에서 민간 특례 사업은 일정 정도의 공원을 지키기 위한 고육지책일 수밖에 없다라고 이제 옹호하는 쪽에 의견이 있다고 보면 또 반대쪽에서는 이거 자체가 말은 민간 특례지만 그냥 업자 특혜 아니냐, 같은 말로 지금 될 만큼 어떤 좀 특혜적인 요소가 있다 이런 입장이 지금 엇갈리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그 민간 특례 사업을 논하기 전에 네. 우선 우리 그 제주도정에서 좀 반성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20년 기간을 두고 일몰제에 대한 어찌 보면 예고가 됐었거든요. 그렇죠. 저희 의회에서도 이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에 관련해서 좀 선제적으로 대응을 해라. 아까 우리 고재일 기자님도 말씀하셨지만 최근에 제주도의 부동산 가격이 굉장히 폭등을 했습니다. 만약에 2000년도부터 지금까지 그런 계획을 잡고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을 이제 제주도가 매입을 했을 때는 솔직히 그 당시에 절차적인 수준을 지켜서 매입을 했다고 하면 저는 사실 민간 사업 특례 안 해도 된다고 봤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부득이 이제 일몰되다 보니까 제주도 입장에서도 어쩔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리고 중앙정부에서도 국토부에서도 그런 여러 가지 지방 재정의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런 법을 개정을 해서 그렇죠. 특례를 만들어주는데 저는 근본적으로 제주도에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중요하게 생각했다고 하면 먼저 했었어야 하는 그런 아쉬움은 저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도 지금 많은 고민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시행착오에 대한 부분은 지금 생각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이런 부분이 조금 저는 의원의 입장에서 도민의 입장에서는 좀 아쉽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제 입장에서 좀 말씀드리면 친구들하고 가끔 만나면 이제 집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쵸. 아파트 얘기, 뭐 어디로 뭐 이번에 친구가 누가 뭐 대출을 받아서 이사를 한다더라, 뭘 한다더라 이런 얘기가 좀 관심사거든요. 사실 이제 뭐 환경이나 생태 얘기도 지금 분명히 많이 나오고 있고 오등봉 공원의 입지 자체가 굉장히 어떻게 생태축인 것도 사실이긴 합니다만은 사실 어떻게 보면 이제 일반적인 서민 입장에서는 네. 이게 좀 주목해서 볼 수밖에 없는 게 바로 이제 부동산, 특히 아파트 문제거든요. 이게 이 아파트가 1,400세대가 들어온다는 거는 정말 이게 2개 단지에 걸쳐서 들어오는데 그러니까 제주도 안에서 이렇게 대단지 아파트가 동시에 공급된 사례가 아마 없었던 것 같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참 어떻게 보면은 한편으로는 이걸 기회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고 이거의 우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는 것 같은데 이 민간 특례 사업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30%의 개발 가능한 구역에서 사실 수익을 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70%의 부분을 기부 체납하는 방식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네. 사실 민간 특례 사업자 입장에서는 가급적이면 수익을 많이 내기 위해서는 30% 부분을 어떻게 개발하느냐가 이게 관건이거든요. 효율을 높이는 게 지금, 그렇죠. 네. 그러니까 가장 거기서 돈을 많이 뽑아내기 위해서는 일단은 고층화시켜야 되고 고층화하고. 분양 단가를 높여야 되고 그러다 보면은 이 1,400세대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보통 아파트는 아닌 것 같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이제 사업자 지금 우선 사업 시행자가 또 굉장히 또 건축적으로 유명한 곳이다 보니까 그러다 보면 이게 어떻게 보면 지금 그렇지 않아도 힘든 도민들의 어떤 주거 문제라든가 어떤 이것과 관련해 가지고 굉장히 뭔가 방아쇠를 당기는 그런 신호가 되지 않을까 우려도 되고 이 1,400세대를 기점으로 이제 2도 재건축 뭐 네. 내년에 맞아요. 네. 앞으로 공급될 아파트가 이제 5,000세대라고 하니까 네. 좀 약간 우려는 됩니다. 그리고 또 가격 폭등이 되면은 이게 어떻게 보면은 주변 지역의 개발 압력도 생길 것이라는 좀 우려도 되고 시민복지타운도 그러면 어떻게 될지 장담을 못 하는 겁니다. 예, 그런 그러게. 걱정들이 있는 저는 거죠. 좀 문제는 다른 또 시각에서 심각하겠어요. 이제 보고 싶은 게 뭐냐면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그 제주도에 신규 주택 수요가 연평균 한 6,900에서 9,000호가 됩니다. 네. 근데 아까 우리 세 개 지역 그 대상지의 전체적인 아파트 공급 계획을 보면 4,000호 되거든요, 거의. 네. 그러면 연평균 주택 수요의 거의 뭐 3분의 2 수준 이상이 이렇게 공급이 되는 거라서 저는 저희 지역구가 원도심이다 보니까 참 제주도 정책이 물론 어쩔 수는 없지만 불균형을. 그렇죠. 맞아요. 어찌 보면 전부 이제 재개발 내지는 신축으로 가다 보니까 기존 점점 구역들. 이제 그 구도심에 관련된 지역 주민들은 상대적인 박탈감. 그러네요. 공원 자체도 제주시의 공원은 별로 없습니다. 근데 지금 외곽지에 들어가는 공원들이 이런 대규모 아파트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그분들이 물론 공적인 공공재 역할로 공원을 이용은 하겠지만 어찌 보면 아파트 안에 공원이 사적 공원이 사유화될 수 그렇죠, 있죠. 될 수 있는 소지가 실질적으로 있기 뭐 때문에 다른 지역에서 그런 경우들이 있죠. 그런 사례가 전국적으로 굉장히 많습니다. 그 분양하는 아파트 시행사 입장에서는 그걸 또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는 입장에서 그렇죠. 어찌 보면 저는 이제 원도심, 구도심 입장에서 봤을 때 특히 그쪽 주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조금 어찌 보면 좀 상대적 불이익 이런 것도 느낄 수 있고 또 공급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아까 그 호반 건설 컨소시엄 자체가 저도 알아봤는데 굉장히 탄탄한 기업이에요. 네. 탄탄한 기업일수록 분양가가 높습니다. 왜냐하면 그 네임 브랜드가 있기 때문에 이런 업체가 들어온 이상 그 제주도 주택 시장에 어찌 보면 가격 분양가는 맞습니다. 상승시키고. 불보듯 뻔하다. 그리고 그 안에 들어오시는 분들은 솔직히 제가 예단하건대 경쟁률도 치열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연 우리 행정에서가 얼만큼 뭐 적정한 이유를 남겨서 그 나머지를 우리 제주도의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투자가 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우리가 지켜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보면은 브랜드 아파트가 지금의 부동산 가격이 일조한 측면이 굉장히 많은 것 그렇죠. 같습니다. 뭐, 분양가가 주변 지역 그렇죠. 가격 예, 상승까지. 뭐 한일 베라 네. 땡 들어온다고 해가지고 들썩들썩거리고 뭐 아이파 땡 들어온다고 들썩거리고 네. 최근에는 그 저 어디입니까 꿈에 땡땡 들어온다고 지금 난리. 자꾸 땡땡거리시네요. 다 아는 거 아닌가요? 친구들 관심사가 다 그쪽이다 보니까 아 죄송합니다. 예. 본질적으로 그러면 이 민간 특례가 특혜냐 아니냐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만 더 얘기하고 끝내볼까요? 예. 예. 민간 특례를 그러면 특혜로 볼 여지가 있는지. 예, 저는 과한 일정 시선이 부분 건지. 특혜라고도 볼 수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물론 기업의 입장에서는 선 투자를 해서 나중에 이윤을 추구하는 게 기업의 입장이지만 도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 제주도에서 이제 어느 정도 인프라가 갖춰진 특히 오동봉 같은 경우는 그 주변 여건이 굉장히 좋습니다. 좋죠. 한라도서관이 있고요. 아트센터가 있고요. 이 배후 부지 자체가 행정에서 지원한 예산이거든요. 근데 그 일대를 오동봉 공원 지구로 이제 지정을 되는 순간 그 아파트 입장에서는 분양가를 높일 수 있는 방안들이 공원이 있죠. 도서관이 있죠. 그리고 문화시설을 영위할 수 있는 그런 인프라가 돼 있기 때문에 일부 특혜라고 해도 뭐 과언이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물론 저는 그 이후에 어떤 고민을 해야 되냐면 이 공원을 얼만큼 잘 만들어서 우리 제주도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게 기업의 기본 정신이고 책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또 행정에서도 요구를 하고 관리 감독해야죠. 의회에서도 또 그 예. 부분에 대해서 감시를 하고 해야 되는데 아까 뭐 고 기자님이 말씀하셨지만 이제 국토부가 이제 토지 수용하는 것까지 허가를 해주면서 사실은 이 특혜에 대한 어떤 목소리가 더 예. 커지는 거고 또 이제 그 우선 협상 대상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이제 예. 오등봉 공원이 그랬는데 잡음들이 또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때문에 오히려 또 어떤 이 민간 특례에 대해서 좀 좋지 않게 보는 시선들이 더 큰 거 아닌가 싶기도 한데 지금 아까 뭐 그 한정된 재원 때문에 민간 특례가 지금 뭐 어쩔 수 없는 고육지책의 하나일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도 하기는 했지만 민간 특례가 아니라고 하면 이 도시공원 일몰제에 대응을 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뭐 없을까요? 네. 뭐 나름대로 이제 정부에서도 민간 특례 사업을 2009년에 도입하면서 특례 자체가 어떻게 보면 논란을 부를 것이라는 걸 예상을 못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예, 예상을 뭐 분명히 충분히 예상 가능한 면이 있었고 그런데 현실적으로 도저히 이거 말고 방법이 없으니까 그렇게 한 거 아닌데 근데 그렇다면은 현실적으로 민간 특례 말고 방법이 없다 그러면 민간 특례를 실제 적용하는 방안에서
잡음이라든가 어떤 논란이라든가 티켓 시비를 줄일 수 있는 소지가 그러니까 뭐 어떤 제도적 장치라든가 네. 이런 걸 충분히 마련했어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 아니 이게 5등봉부터 이제 뭐 좀 이따 다시 얘기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이 시작부터 이게 좀 삐걱거리다 보니까 아 좀 뭔가 좀 한번 좀 중간 단계로서 뭔가 제도를 한번 짚어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필요도 좀 느끼고 있습니다. 민간 특례 관련된 여러 가지 의혹에 대해서는 감사위원회 감사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감사 결과는 한 2달여간의 그 감사 결과를 했는데 일단은 뭐 문제 없다고 이제 법적인 뭐 판단은 내려졌습니다. 근데 지금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의혹이 제기되는 부분은 뭐냐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수용의 여부 네. 그리고 이제 어찌 보면 토지주 입장에서는 그동안 수십 년간 이제 제약되어 온 사적재산권에 대해서 제약되어 온 그 과정들에 있어서 얼만큼 보상을 해줄 것인지 이 부분이 굉장히 어찌 보면 민감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도 물론 뭐 여러 가지 행정에서 감정평가를 하고 있지만 저는 이 부분이 반발이 저는 굉장히 심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토지주들이 요구하는 예산 그리고 그 시행사에서 말하고 있는 예산이 평가가 저는 그렇게 쉽지는 않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앞으로 우리 시행사 측에서가 굉장히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런 부분도 해결이 안 되다 보면 나중에 이제 뭐 시행을 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뭐 시위라든지 반대에 대한 여론이 저는 세질 거라고 저는 봅니다. 좀 지자체 재원 얘기를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일단 일몰제에 해당하는 제주 지역 그 도시공원이 39개였고 네. 그중에 3곳은 아까 얘기한 민간특례 사업으로 추진을 하기로 했고 나머지 36곳은 제주도가 어쨌거나 부지를 매입을 해서 도시공원으로 계속 유지를 하겠다는 예. 계획을 발표를 했어요. 근데 이게 현실적으로 이 막대한 아까 뭐 땅값도 올랐다고 하고 재정적 부담을 감당할 수 있을까? 예. 그래서 제주도에서는 이제 작년부터 그 지방채 발행을 했거든요. 네. 작년에 1,500억 그리고 올해 2,520억. 거의 4천억 가까이 발행을 했고요. 앞으로 소요되는 예산이 공원 조성까지 하면 한 1억 천 정도, 네. 1조 1천억 네.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그 제주도에서는 그거에 맞춰가지고 지금 매해 2천억 가까이 지방채를 발행할 계획이고요. 근데 이 부분에 있어서도 좀 걱정이 되는 게 과연 이 지방채 발행이 뭐 물론 양면의 그 효과가 있긴 있습니다. 우리 제주도민의 그 어찌 보면 문화 영유 사실 뒤집어 놓고 생각하면 지금 현재 우리 도민들이 그 1인당 공원 면적이 4제곱미터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이 도시공원이 제대로 다 보상이 되고 공원이 조성이 되면 지금 전국 평균이 1인당 6제곱미터가 되는데 한 12제곱미터까지 한 3배 이상 늘어나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으로 보는데요. 중요한 거는 재원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뭐 이따 나중에도 얘기는 하겠지만 국가에서가 얼만큼 앞으로 관심을 갖고 지원을 해줄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찾아야 되고요. 특히 또 우리 제주도에서는 뭐 여러 가지 고민을 해서 효율적으로 재정 투입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이 좀 나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행정이 직접 매입하려니 돈이 없고 민간 특례를 맡기려니 뭔가 이거 난개발이 우려되고 뭔가 특혜 소지가 이 있고. 가격 폭등이라든가 좀 뭔가 통제가 안 되는 게 우려되고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은데 사실 이제 이 행정이 이런 걸 좀 한번 좀 잘 따져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도시공원을 행정이 추진하는 방향과 그리고 민간 특례를 맡기는 방향에 대해서 이제 어떤 그 플러스 마이너스 대차 대조를 좀 한번 좀 제대로 한번 계산을 해가지고 좀 했으면 좋겠는데 저는 좀 이 오늘 방송 준비를 하면서 좀 그 생각을 좀 해봤어요. 그러니까 직접 하지 못한다면은 행정이 직접 할 수 없다면은 행정이 뭔가 공공의 통제를 강화할 수 있는 방법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실제로 이제 제주도개발공사라든가 JDC 같은 경우에는 지금 택지 개발 사업을 또 하고 있거든요. 그쵸. 거기는 또 이제 네.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이제 어떻게 보면 주력 사업 부분으로 지금 육성하고 있는 단계고 그렇다면은 차라리 공기업이 이 분야에 뛰어들어가지고 적당한 가격 통제와 적당한 어떤 공공의 어떤 간섭, 어떤 시민의 요구에 대해서 좀 수용하고 맞출 수 있는 방법을 하면은 좀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해봤어요. 좀. 오늘 토론을 준비하면서 좀 알아봤습니다. 알아봤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JDC라든지 제주도 그 지방개발공사에서 여러 가지 특히 제주도 지방개발공사에서는 소규모의
그런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쪽으로 알아봤는데 문제는 재원의 문제거든요. 네. 거의 1,000억, 최소 한 블럭당 1,000억 가까이 되는 그 토지 보상의 문제, 그리고 그 사업을 함에 있어서 거의 1조 가까운 선투자가 돼야 되는데 그 선투자를 하기에는 아직까지는 제주도 공기업이 네. 여력이 안 됩니다. 그래서 참 안타깝지만 이게 재원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뭐 재원만 좋다고만 하면 여력이 있다고 하면 저는 얼마든지 제주도 지방 공기업이 할 수 있지만 지금 현재 여력으로는 아마 힘들 것 같고요. 그렇다고 JDC 같은 경우는 이런 사업들 주면 하겠죠. 그쪽은 어차피 뭐 국가 공기업이긴 하지만 지금 그쪽으로도 진출하려고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JDC는 아마 하라고 하면 할 것 같지만 또 우리 도민의 시각에서 봤을 때는 또 JDC를 그렇게 탐탁하게 생각하지 않아서 이런 부분들은 숙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미지를 바꿀 수 있는 기회일 수도 아니 있는데. 그러니까 저는 이제 또 이제 우리 김 의원님 항상 저를 한 발 앞서는 저를 또 깜짝 놀라게 하시네요. 아니 그러니까 뭐냐면 아마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공기업이 아마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이게 가이드라인과 그 준수하는 액수의 규모가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또 어떻게 보면 덩어리가 너무 큰 사업이고 하다 보니까 이게 좀 약간 안 되는 것도 있는데 이건 어떻게 보면 이제 제도만 좀 약간 바꿀 수 있고 제도를 어떻게 바꿀까요? 의회가 바꾸셔야죠. 의회가 바꾸고 국회가 바꾸시면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그 제도를 바꾸려고 하면 네. 어쨌든 재정적인 문제가 가장 크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제주도 공기업이 부채를 뭐 해서 하기도 좀 그렇고 어쨌든 그 부분은 네. 제가 이제 다시 한번 고민을 해서 제주도 입장에서 뭐 제도를 바꿔야 된다고 하면 그런 가능성이 있다고 하면 충분히 그렇죠. 예. 노력을 해야죠. 그건 뭐 예를 들어서 뭐 네. 1조 2천억 원에 달하는 사업 비용을 뭐 일시에 투입하는 방안이 있는가 하면은 이걸 뭐 다른 식으로 이렇게 뭐 어떻게 뭐 하는 방법도 있겠죠. 뭐 뭐 이 재원 문제 말고도 사실은 여러 가지 과제들이 있어요. 일단 거기 이제 사유지기 때문에 이제 보상가를 어느 정도 할 것이냐. 그리고 뭐 팔겠다는 사람도 있고 나는 그냥 내 재산권을 행사하고 싶다 이런 사람도 있고 이런 어떤 갈등의 분쟁의 소지 부분도 있고 또 이제 부지 매입과 관련해서 정말 이걸 다 지자체들이 맡아야 하느냐, 국가는 뭘 하냐, 뭐 이런 그렇죠. 시선들도 있거든요. 이런 남은 어떤 논란들에 대해서도 좀 이야기를 진행을 해볼까요? 네. 사적 재산권에 관련돼서는 법적으로 어쨌든 수용까지 할 수 있도록 지금 돼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제주도민의 입장에서는 불가항력적인 그런 뭐 사태까지 올 수밖에 없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제주도에서도 좀 개입을 해야 될 겁니다. 왜냐하면 시행사에 그냥 맡겨둬서는 사실 또 다른 갈등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이런 부분들도 나중에 이제 향후 남아있는 여러 가지 그 절차가 있거든요. 그런 절차에서 충분히 그거는 논의가 될 것이라고 보고요.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제 재정적인 측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그 부분을 하기에는 굉장히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국가에서 지금 현재는 그 공원과 관련된 지방채를 이제 매입했을 때 단순히 이자만 보존을 해주거든요. 네. 이자도 한 70% 정도 해주는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자 해봐야 뭐 1년에 한 15억, 20억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근본적으로 우리 중앙정부에서 어찌 보면 공원이라는 개념을 뭐 지방자치단체 개념의 공원도 좋지만 뭐 어쨌든 공원이라는 게 국가적인 개념의 공원도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재정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물론 국가도 지금 재정적으로 어렵지만 일부만이라도 토지를 매입하는 데 있어서 네. 이게 국회의원들의 역할입니다. 각 17개 지방자치단체의 어려움을 안다고 하면 우리 국회에서가 이 부분을 진짜 심도 있게 논의를 해서 제도적으로 지방정부에 조금이나마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제도 개선은 필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오늘 방송을 준비하면서 왜 이렇게 도시공원 면적이 급속하게 늘어나고 이거를 도저히 행정에서 처리를 못하는 지경에 이르렀을까 좀 찾아보니까 이게 그렇더구만요. 이게 그 1970년대, 80년대 이제 도시화 현상이 급속하게 진행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도시의 인구가 굉장히 많이 폭증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어떤 WHO가 권고하는 사항 그리고 네. 관련 법령이 권고하는 사항에 따라 가지고 인구 기준에 맞춰 가지고 도시공원을 조성하려고 하다 보니까 정부에서는 이제 뭐 그 각 시도에 아니 뭐 인구에 맞게 도시공원 어떻게 할지 좀 계획을 세워봐라라고 해서 그때부터 마구잡이식으로 도시계획 지정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공원 지정이. 네.
그런데 뭐 아시는 것처럼 이제 이게 뭐 집행 계획이 없이 예산 뭐 어떤 예산 어떻게 반영이라든가 어떻게 집행을 할 계획 없이 그냥 유야무야 쉽게 얘기하면 우리 제주도 말로 대응해버렸죠. 하다가 1995년도에 본격적인 지방자치가 시작되지 않습니까? 지방자치가 시작되면서 뭐 주민복지, 복리사무는 우리 국가가 할 바가 아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알아서 해라. 라고 이렇게 해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방자치단체 입장에서는 정말 어떻게 보면 국가만 믿고 어떻게 보면 지금 정책을 추진했었는데 굉장히 혼자만 좀 남겨진 좀 그런 상황이 없지 않아 있고 그리고 또 이제 지방자치단체는 그럼 그동안 왜 안 했을까? 뭐 예를 들어서 아니, 공원을 도저히 못할 거면 해제라도 시켜야 될 거 아닙니까? 해제시키는 것도 또 특혜라고 그래서 해제도 못 시켰대요. 또 그때 또 아시는 것지만 또 이제 4년마다 한 번씩 또 지방선거도 치러야 그렇죠. 되고 뭐 하다 보니까 이것저것 못했는데 결국은 아까 이제 김한국 의원님 말씀하셨지만은 이거는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채를 찍어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니고 정부 차원의 접근이 그렇죠. 필요하다. 정부가 무슨 되게 무슨 큰 국고나 재원을 마련해가지고 지방자치단체에 일률적으로 나눠져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니고 결국 뭐냐면 이것과 관련한 어떤 나름대로의 특별 회계, 특별 재원을 마련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결국은 필요한 게 아닌가. 그러면 그 문제는 결국 당과 정부와 어떻게 보면 청와대가 당정청이 이제 좀 약간 머리를 맞대고 고민을 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마무리 짓도록 하죠. 두 분의 깨톡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제 네. 깨놓고 일침하는 한마디 톡. 예. 제가 특별히 애정하고 존경하는 원희룡 지사님께 원희룡 원희룡 지사님 이 지사님 시간에 자주 참 쓰는 많이 표현 중에 그 있지 않습니까? 다만 다만을 활용해가지고 자 지사님 다만 난개발에서 구하소서. 향후 남아있는 절차를 이제 집행할 우리 관계 공무원 부서에 좀 깨톡을 하겠습니다. 네. 우리 도민들이 의혹을 하고 있는 우리 오등봉 특례 사업에 있어서 특히 건축 행위에 있어서는 우리 도민들이 의혹이 없도록 뭐 높이라든지 주변 여건이라든지 이 부분을 세심히 판단을 하시고 그렇게 도민들이 수긍할 수 있도록 행정 행위를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예, 네, 두 분 말씀 감사드리고요. 네, 지금까지 이슈 토크였습니다. 의원님 일단 중책 맡으신 거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 이제 당 대표 비서실장으로 이제 맡게 되셔서 뭐 간단한 소감이랄까요? 우선 지난 사회로 총선에서 또 저희 도민 여러분들께서 많은 성원을 보내주셔서 재선에 성공할 수 있었는데 이번 또 전당대회를 계기로 해서 당대표 비서실장을 맡게 됐습니다. 당원들의 목소리 또 국민들의 목소리가 당의 정책 결정 과정에 잘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생각입니다. 이제 당내 입지가 좀 굳건해지는 것 같아서 도민들은 이제 기대로 이어지거든요. 사실 4.3 특별법 개정안 이번에는 처리될 수 있을까 이런 기대로 여겨지는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물론 이제 20대 국회 때 제가 대표 발의해서 폐기가 됐었고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고요. 다만 21대 국회 구성이 우리 더불어민주당의 어떤 여건이 법안을 처리할 수 있는 여건이 좀 20대 국회에 비해서 나아졌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리고 또 이낙연 당대표를 중심으로 한 당 지도부가 사안특별법을 비롯한 과거사 처리 문제에 대해서 확고한 의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조금은 좋은 조건이 형성됐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기획재정부나 행정안전부, 법무부 등 관계부처의 동의를 또 이끌어내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은 여건이 지난번보다 좋아졌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하셨지만 사실 20대 때 뭐 야당의 문제도 있긴 있지만 어쨌거나 중앙정부 부처의 반대가 가장 큰 걸림돌이었잖아요. 그 부분을 좀 해결하기 위한 뭐 나름의 전략이랄까요? 그런 부분도 이미 저는 이제 20대 당시 법안과 좀 더 다르게 법안을 제출해서 배부상과 관련해서는 기준점을 이제 잡았던 것이거든요. 20대 국회에서는 배부상 하여야 한다는 의무조항만 넣었는데 이번에는 이제 기준을 1948년 한국전쟁 전후 이 시기에 어떤 재심 판결문에 이제 기초해서 기준을 잡았기 때문에 행정안전부에서도 기준을 잡을 수 있는 즉 재정 수요를 규모를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 놨다는 게 좀 달라진 것이기 때문에 행안부라든가 기재부라든가 그런 안을 준비하기가 좀 용이해졌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재심 판결에서 무죄 판결들이 이제 네. 계속 나오면서 국민적 분위기도 4.3 특별법의 개정이 좀 우호적인 분위기로 바뀌고 있다는 점, 그리고 지난 4.15 총선에서도 이제 지금은 이제 국민의힘이지만 당시 미래통합당에서도 4.3 특별법 개정에 대해서 공약으로 발표한 바가 있기 때문에 조금 기대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뭐 이야기가 나왔지만 내용적으로 보면 사실은 배보상 문제에 있어서 네. 얼마를 어떻게 지급해야 할 것인가, 네네. 그리고 이제 재원은 어떻게 마련해야 될 것인가, 네네. 이것도 네. 쉽지 않은 과제잖아요. 네네. 네. 어떻게 보시고 계신가요? 일단은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사례가 있는데 네. 너무나 오래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그 사례 중에서 4.3 특별법 4.3 당시와 가장 근접한 사례를 찾아내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세계적인 또 사례도 좀 더 확인을 해봐야 될 거라고 봅니다. 아직 공개되어 있지는 않지만 세계적인 사례에 대해서 이미 행안부에서는 저는 분석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런 비공개 자료가 좀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은 수월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재원과 관련해서 재원 규모가 이제 확인이 되게 되면 그것을 어떤 방법으로 확보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재정당국에서부터 이루어져야 되고요. 그런데 이미 이제 사상과 관련하지 않았지만 예비검색과 관련해서 이미 기수령했던 배보상금을 받으신 분들도 계시고요. 그리고 또한 4.3 희생자 중에 또 유족이 안 계시기 때문에 또 대상자가 안 되는 또 희생자분이 이제 있는 것이죠. 이런 부분들을 감안한다면 액수가 이제 예전에 이제 행안부에서 얘기했던 1조 8천 뭐 이렇게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1조의 3천 이하에서 이제 형성이 될 수 있다고 보는데, 그런 부분은 지급 방식에 있어서 일괄 지급이냐 아니면 또 분할 지급이냐 하는 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법이 통과된 다음에 이후에 시행령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유족회와 함께 협의할 사항이다 생각합니다. 그 내용적으로 봤을 때 또 다른 쟁점일 것 네. 같은데, 이제 불법 군사 재판의 무효화. 일각에서는 이게 어떤 사법적인 판단을 입법부가 무력화하는 네네. 거 아니냐, 이런 네. 시선도 있어요. 뭐 예. 그런 비판에서 잘 알고 있고요. 네. 그런데 이제 그런 사법부의 판단이 옳은 것이었느냐, 헌법의 어떤 이념과 정신에 기초한 판단이었느냐, 저는 그렇게 안 보기 때문에 잘못된 법률적 판단에 대해서는 특별법을 통해서 얼마든지 할 수 있다,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 독일의 나치전법 특별법에서도 이미 이제 그와 같은 사례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좀 충분히 주장을 할 수가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대한민국 정부가 희생자로 결정했는데 여전히 전과 기록이 남는 문제에 대해서는 해결을 어떤 방식으로든 해야 되거든요. 그것은 저는 만약에 제가 제출한 특별법 개정안의 방식대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정부가 대안을 제시해야죠. 좀 정부가 대안을 제시한다면 흔쾌히 같이 협의할 사항이라고 봅니다. 님 중요한 현안 중에 하나가 최근에 이제 이슈가 되는 게 자치경찰제 폐지예요. 그래서 사실 특별자치도 출범이 되면서 이제 자치경찰제는 사실은 어떤 상징적인 거였잖아요. 그렇죠. 근데 갑자기 이제 폐지 이야기가 나오면서 이제 일각에서는 그러면 뭐 제주도민들은 15년 동안 실험 대상이었던 거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뭐 어떻게 진행이 되는 건가요? 이게 이제 제주 자치경찰 문제가 이제 근본적인 이슈로 떠올랐던 것은 아니고요. 검경 수사권 조정 과정에서 이제 경찰의 권력을 어떻게 하면 좀 더 완화시킬 것인가, 지방 분권의 과정에서 이제 분산시킬 것인가를 고민하고 있었는데, 전국적인 자치경찰제 도입 방안이 기존에 20대 국회에서 마련했던 홍익표 안이 있었는데요. 그 안과 관련해서는 자치경찰을 지방직 공무원으로 이제 전환하는 것이었는데, 이번에 김영배 의원안, 21대 국회에 제출된 김영배 의원안은 국가직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죠. 본질적으로는 저는 지방자치의 발전에 물론 단계적으로는 그게 맞는 처방일 수 있지만 본질적인 처방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미 제주도는 지방직으로 이제 전환이 됐고, 그리고 또 국가경찰을 우리가 또 제주경찰로 이관받으면서 업무 이관을 받고 인력도 이관받는 이런 절차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이게 수립되었을 때
제주자치경찰의 성과가 묻힐 수 있다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면밀하게 보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경찰공무원법 개정안을 발의하는 과정에서 전국적 단위의 자치경찰제 도입을 위한 단계적 도입 방안에서 제주자치경찰이 빼져 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설명을 지금 다시 관계 부처와 동료 의원들께 하고 있고요. 이와 관련해서 가장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이 이제 자치분권위원회입니다. 네. 대통령 직속 네, 그 네. 자문기구죠. 거기서는 이제 제주자치경찰은 존속돼야 한다 이런 입장을 공식적으로 또 밝히고 있고 경찰청에서도 제주자치경찰은 존속이 필요하다. 그리고 국회의 의견이 그렇게 모아진다면 당연히 그렇게 가야 한다. 당정청 저는 같은 입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그 또 하나 이제 이슈는 이제 제2공항과 관련된 네, 여전히 네, 네. 이슈인데 그 도의회에서 이제 갈등 특위가 구성이 되고 네. 이제 국토부랑 이제 공개 토론회를 몇 차례 그렇죠. 거치면서 네. 그래도 좀 이제 그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물꼬가 트인 거 아닌가라고 네, 네. 기대를 했었어요. 근데 생각만큼 진전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네, 네. 국토부는 뭐 최근에 내년 예산에 제2공항 예산도 편성을 했고 네, 네. 전략 환경 영향 평가 보완 작업도 거의 끝나가는 것 같아요. 예, 네. 그래서 국토부의 속내가 과연 뭔가 지금 뭐 그 해결점을 찾자고는 했지만 계속 제2공항과 관련된 절차들을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네. 사실은 그것이 또 다른 갈등의 씨앗들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국토부의 정작 속내가 뭔지가 좀 궁금해요. 예. 뭐 저도 이제 궁금했던 부분이고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국토부 장관도 이제 개인적으로 만나봤었고 네. 그런 과정에서 확인한 것은 어쨌든 도의회 갈등 해소 특위가 구성되고 나서 쟁점 해소를 위한 토론회를 이제 공개 토론회를 세 네. 차례 이제 가졌지 않습니까? 그 종합 토론의 내용에 보게 되면 국토교통부의 입장이 나와 있는데 도민 의견을 수렴해서 그 결과를 정책 결정에 반영하겠다. 이렇게 이미 이제 공개 토론회 종합 토론회에서도 확인을 합니다. 즉 그 얘기는 당정청이 합의했던 제2공항 해소 방안에 대한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 준 것이거든요. 최근에도 그런 입장에 대해서는 변함이 없다라는 것. 즉 국토교통부가 제2공항 문제를 밀어붙이지는 않겠다는 것을 저는 해석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다만 쟁점에서 토론이 이제 종료가 됐는데 아직도 여전히 많은 도민들과 또 일부 도의회에서 일부 의원님들은 현 제주공항의 확충 가능성에 대해서 계속 문제를 제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쟁점이 해소되지 않았다라고 지금 네.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그럼 그 쟁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현 제주공항 확충 가능성에 대해서 검증을 한번 해보자. 그것을 뭐 토론회의 방식이든 또 어떤 뭐 전문가 패널 토론회의 네. 방식이든 한번 해보자라는 게 이제 국토교통부의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생각에는 또 도의회 특위도 이제 동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선 이 특위와 국토교통부 간에 현 공항 그 확충 방안에 대한 검증 작업을 일단 먼저 하는 게 맞겠다. 이렇게 저도 판단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런 게 원활히 작동할 수 있도록 저희 정부 여당에서도 뒷받침할 생각입니다. 지금 제주도는 사실은 그 갈등 특위의 움직임과는 별개로 네. 지금 도민 의견 수렴들을 하고 있거든요. 네. 이게 사실은 제주도랑 이제 갈등 특위랑 뭔가 이제 같은 움직임을 갖는 것들이 사실은 여러 가지로 좀 깔끔해 보일 것 같기는 한데 네, 이 네, 부분에 네. 대해서 의원님의 어떤 입장이나 생각은 의견 수렴의 방식의 문제인데 저는 그 쟁점이 일정 정도 해소가 됐을 때 의견 수렴을 하면 이게 수긍할 수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네. 동의할 수 있어야 되는 거. 그럼 수긍하고 동의할 수 있는 전제 조건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그 합의의 방식은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가 쟁점이 될 수 있다고 보는데 지금처럼 저희도가 수동적인 방법으로 도민 의견을 수렴한다. 저는 도민들이 동의하기 어렵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물론 여러 가지 방식이 있겠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저는 주민투표 방식이 가장 명료한 방식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그런 조건들이 형성되게 되면 주민투표를 통해서 찬반을 결정하고 모두가 동의할 수 있어야 한다. 저는 그렇게 됐을 때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 물론 더 좋은 방법이 있다면 또 제시가 되고 토론이 되고 지혜가 모아지는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 원희룡 지사가 최근 그 광복절 경축식 네. 발언 때문에 이제 네. 뭐 약간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시기도 네. 하셨는데 네. 어쨌거나 이제 대권에 도전하겠다고 공식적으로 네. 선언을 하고 네. 광폭 행보를 보이고 있어요. 네, 네. 네. 뭐 도민의 한 사람이기도 하고 네. 또 지역 국회의원으로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떤 시각으로 보시고 계신가요? 네.
광복절 행사의 발언과 관련해서는 저는 대단히 유감스럽다는 좀 표현을 저도 이미 한번 했었고요. 그 애국지사를 모신 가운데 발언할 내용은 저는 아니었다라고 봅니다. 그건 3.1 기미 독립선언의 정신에도 저는 위배되는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또 그것을 개인의 정치적 어떤 영향력 확대를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것 자체는 좀 동의하기는 좀 어렵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본 식민지의 식민으로 살아가면서 선택할 수 없는 인생 경로를 살았던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모두가 독립운동에 나서지 못했지만 식민지 백성으로 살았다는 것이 죄는 아닙니다. 어쨌든 그 앞에 계셨던 분들이 애국지사를 비롯한 독립운동과 관련 있는 유족들과 관계자들이 다 함께한 자리였거든요. 대단히 부적절한 그런 발언이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물론 본인의 어떤 정치적인 꿈 또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수단을 할 수 있겠지만 지금은 저희도 지사라는 공직자의 또 입장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을 감안을 하셔야 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대권 후보로서 광복 행보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도지사로서 갖는 신분에 대한 위치를 잊어서는 안 된다. 그런 가운데 정치적 행보는 동의할 수 있지만 자꾸 신분을 잊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깝습니다. 원희룡 지사가 어쨌건 대권 도전을 네. 선언을 하면서 네. 자, 차기 지사 선거에 네. 관심이 당연히 이제 쏠리겠죠. 다음 지사 선거에 출마하십니까? 아니, 아직은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은 없고요. 네. 지금 저로서는 이제 당대표 또 비서실장을 맡고 있기 때문에 당대표와 함께 또 저희 역할을 어떻게 더 제대로 해낼 것인가 뭐 그 부분에 집중을 해야 되겠죠. 그 원희룡 지사가 최근에 이제 이재명 지사의 어떤 재난지원금 선별지급과 관련된 입장 표현에 대해서 조금 비판적인 목소리들을 냈어요. 이제 재난지원금 선별지급과 관련해서는 이제 민주당 내에서도 조금 의견이 엇갈리는 것 같던데 의원님의 입장은 어떠신 건가요? 예. 물론 이제 저희들이 이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습니다만은 고위당정청 회의에서 입장을 정리했고 그리고 추경 편성의 방향을 추석 민생 긴급 민생 안정 대책이라는 이름으로 발표를 이제 곧 하게 될 텐데요. 그것은 지금 현재 코로나19로 인해서 여러 가지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의 국민들이 다 어렵죠. 그렇지만 더 크게 어려움을 당하시는 저소득층 그리고 어떤 차상위 계층 그리고 중소자영업자 이런 분들에게 더욱더 두텁게 지원해야 된다는 것이 저희 더불어민주당과 정부의 입장입니다. 좀 그런 입장에 대해서 국민들께서도 대부분 많이 이해를 해주고 계시다고 보고요. 저는 이것 자체가 정쟁의 대상이 돼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나라의 재정 여건과 그리고 또 실제 힘든 어려운 삶을 살고 계시는 계층들에게 보다 더 두텁게 지원되는 방식으로 가야 한다. 그게 맞다 생각합니다. 네. 앞서 얘기했지만 이제 그 비서실장 맡으시고 아무튼 당내 입지가 확고해질수록 도민들은 이제 의원님의 역할에 대해서 기대를 할 텐데요. 어떤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앞으로의 뭐 포부라든지 뭐 의정 활동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뭐 마지막 인사 겸해서 좀 말씀을 해주실까요? 뭐 우선 지역 현안과 관련해서는 이제 제주 4.3 특별법의 개정 그리고 제2공항 갈등 문제 해결 그리고 저희 특별자치도 특별법의 개정의 방향을 모색하는 것 크게 세 가지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도민들의 뜻이 충분히 반영되는 가운데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당의 어떤 정책 결정 라인에 저희 도민들의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또 비서실장으로서 역할할 수 있지 않겠나 기대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불금 저녁을 함께하는 명쾌한 주 다음 시간에도 유쾌한 시사 토크로 찾아뵙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